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의 좌장을 맡게 된 강태진 교수입니다.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AI 시대의 교육과 대한민국 전략에 관한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미래 AI 시대에 우리 교육이 추구할 방향과 전략에 대해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으로 좀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을 좀 대폭 강화하는, 그래서 교수보다 챗GPT가 훨씬 더 아는 게 많으니까 특히. 그래서 좀 그런 면을 좀 우리 이강영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예. AI도 기본적으로는 컴퓨터고, 우리가 컴퓨터를 쓴 지가 거의 100여 년이 되는데, 어떻게 이전과는 다르게 지금에 와서 우리가 AI는 특별히 다른 특이점의 시대가 도래한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인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질적 변화가 AI하고 함께 오는지에 대한 총장님의 의견이 어떤 것인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계층의 분화가 심화되고 사회 경제적인 그런 이질감이 생길 수 있고, 부와 심지어는 사회적 지위가 세습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총장님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그 AI라는 개념에 혼돈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총장님께서 보실 때 AI를 어떻게 정의하시는 건지,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현재 챗GPT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미래에 생각하는 사람을 능가하는 혹은 사람을 준하는 그런 인텔리전스를 가진 걸 AI라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현재 챗GPT 같은 생성형 AI는 데이터 기반의 AI인데 결국은 데이터만 잘 모으면 이게 AI가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시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까 인문학을 강조를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그럼 또 인문학은 또 뭐냐? 그러면 인문학은 우리가 이때까지 컴퓨터를 하는 사람들 인문학을 안 했느냐? 저는 오히려 이 역사를 볼 때, 역사는 이미 상당히 많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역사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그걸 역사로 보지 않았을 뿐이지. 그러면 그럼 앞으로 말하는 그 인문학은 무엇인가, 정말 실체가 무엇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 총장님의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들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소견으로 먼저 첫 번째, 우리 장순우 총장님 말씀하신 학생들이 너무 많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닌가. 저도 적극 공감입니다. 너무 많이 해요. 아마 그래서 저는 제 취임식에 카이스트의 가장 문제점이 너무 공부를 많이 하는 거라고 제가 선을 했습니다. 저는 공부는 가르치는 것보다 스스로 하는 게 가장 좋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매년 학생 입학식에 제가 참 학생들이 듣기에 당황스러운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끝까지 졸업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학교 다니다가 정말 가슴 뛰는 일이 있으면 나가서 그거 해라. 그거 할 꿈이 없는 사람은 여기 끝까지 꿈을 찾으면서 있고 있는 사람은 중간에 나가라. 그것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휴학 제도를 고쳤습니다. 휴학이 그동안에 2년만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제한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5년 후에, 10년 후에 돌아도 20년 후에 돌아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꿈만 찾으면은 자기가 열심히 한다, 많이 가르칠 필요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고려대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양영지 교수님, 맞습니다. 답 잘하는 사람보다도 이제 질문 잘하는 사람이 중요해지는 시대가 됐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왜 갑자기 이제 AI가 싱귤러리티까지 이렇게 되느냐? 우리 보는 관점에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제 전공이 AI입니다.
제가 1980년대 AI 공부를 했는데 그때는 완전히 AI의 윈터 시즌이었어요. AI가 각광을 받지 못하고 연구비도 적고 힘들었습니다. 제가 80년, 90년대, 2000년대 초까지 그렇게 지났는데 이제 은퇴할 때쯤 되니까 이 인기가 떠가지고 좋은 시절을 못 보냈어요, 제가. 근데 지금 이렇게 인터넷 AI가 이제 능력을 발휘하된 거는 저는 첫째 그 알고리즘의 변화라고 봅니다. 알고리즘, 딥러닝이라는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그것이 한번 점프를 했고 동시에 또 컴퓨팅 파워가 늘어나서 계산을 빨리 해서 학습하는 시간이 짧아졌다. 그것이 이제 큰 요인이라고 생각하고요. AI 인재를 길러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인데 AI 인재하고 AI를 하지 않는 사람하고 이제 격차가 저는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우리가 또 이제 대비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AI 때문에 저는 우리 사회의 디바이드가 세 개가 생길 거라고 봐요. 첫 번째는 디지털 디바이드입니다.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AI 디바이드입니다. 첫 번째 디지털 디바이드, AI 디바이드, 세 번째는 제가 설명했던 브레인 디바이드입니다. 브레인 디바이드. 뇌를 계속 활용해서 복잡한 일을 처리하면서 뇌를 발전시키는 사람의 뇌는 계속 발전하고 AI에 의존해서 그냥 편하게 사는 사람의 뇌는 계속 쇠퇴해가지고 그 격차가 커질 거예요. 저는 세 가지 디바이드가 우려된다. 이걸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도 지금부터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차상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차상균 교수님께야 저보다 훨씬 더 AI를 많이 연구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차 교수님이 그냥 이런 질문하신 거는 준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지적받으니까 그냥 질문하기 쉬운 게 그냥 뭐 AI 정의를 어떻게 하고 계시오? 정의가 뭐요? 인문학이 정의가 뭐요?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뭐 그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인텔리전스를 대신하면 저는 AI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인문학은 저는 인문학이야말로 미래학이라고 봅니다. 제가 미래학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인데 인문학을 공부해서 미래학을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인문학은 바로 미래학이다. 저는 역사, 철학 공부를 많이 하면은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고 우리 문명을 주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의 소질문은 이렇습니다. 소질문은 인간의 뇌 세포가 가장 왕성하게 형성되는 것이 바로 생후 5살 전후입니다. 그래서 유아교육과 보육교육 이 시기를 어떻게 잘 보내느냐가 바로 우리 애들이 장래에 크나큰 방향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우리 전통문화, 다시 말하면 한국과학중앙연구원에서는 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향토문화, 전자대전, 조선시대 생로병사 아니면 관원상제 많은 자료들이 데이터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데이터 센터가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가가 AI에 전공하는 우리 교수님들의 생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전택수 의원님 아주 감사합니다. 창의성이 중요하죠. 그리고 또 꿈과 행복을 주는 학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자기가 스스로 설계하고 추진해 나가면 그것보다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AI에서 좀 더 저는 가능해진다고 봐요. 지금처럼 20명, 30명, 40명 이렇게 모아놓고 하는 교육보다도 AI에서 이제 퍼스널라이즈된 교육이 좀 더 가능해지면은, 그러니까 개인화된 AI에 의해서 도움을 받으면서 하면은 자기에게 딱 맞는 지도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꿈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꿈과 행복을 주는 학교 쪽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헌법에 창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아주 우리 선조들에게 아주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인간의 뇌가 그렇죠. 5세, 4세, 5세 때면 급성장을 하죠.
맞습니다. 이게 어려서야 그러니까 4살 버릇이 80까지 가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정서적인 교육, 이 학습보다도 이 정서, 가정 교육 이런 것들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AI에 의한 전통문화 학습,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 않습니까? 우리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언어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만의 AI를 가져야 되고 거기에다가 우리 전통문화 예술을 거기다가 학습시켜서 우리 그걸 지켜야 된다. 우리가 미래에는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현재 우리가 언어가 없으면은 문화를 담을 그릇이 없습니다. 언어가 있어야지 그릇을 사상을 담아서 보존할 수 있고 전달할 수가 있어요. 미래에는 자기 자신들의 자기 민족의 국가의 AI를 가지지 않으면은 자기들의 사상과 문화를 담을 그릇이 있을까? 바로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AI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인성이 꽤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교수를 채용할 때도 그렇고 학생을 입학시킬 때도 인성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컴퓨터 리터러시가 아니라 AI 리터러시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견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때에 앞으로의 변호사 시험도 AI를 활용해서 이 암기를 할 필요가 없이 모든 걸 다 활용하는, 그래서 복합적이고 많은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시험 문제로 변호사 시험을 치르는 것이 앞으로의 우리 법조계에 나아가는 방향, 법치문화 창달에서 크게 공헌하는 그러한 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이화여대 송태영 교수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학습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AI는 학습 데이터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유럽에서 그 AI를 어떻게 우리가 규제할 것인가, 관리할 것인가, 그런 법안 초안이 나왔어요. 거기서 강조한 게 그겁니다. 이제 학습에 사용한 학습 데이터를 다 공개해라, 의무적으로 그렇게 나왔어요. 그만큼 학습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유럽에서 법안 초안에도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AI가 어떤 약간 예를 들어서 우리 쉽게 말해서 이제 인류 사회에 해가 되는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혹시 하는지, 차별적인 말을 하는 것인지, 어떤 정서적으로 불안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거를 하는지를 평가를 받아라, 이런 저희가 있어요.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기수 총장님 말씀하신 거에도 보면은 우리 전통 문화를 창달해야 된다는 우리 헌법에 재연절이 되니까 우리 헌법에 소중하고 또 높은 이상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그러니까 AI가 인간의 도움이 되게 하고 해가 되지 않는 일을 해야 된다는 이 철학, 그리고 전통문화 창달이라는 이 철학, 이것이 아주 모든 사람이 다 공감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걱정하는 이유는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도구가, 기술이 아직 우리 손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선시대에도 보면은 우리가 조선이 무너졌는데 그게 우리가 조선을 지켜야 된다는 사상 철학이 없어서 조선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이게 사상 철학을 지킬 수 있는 무기가 없고 도구가 없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통 문화를 지키는 것도 이 지킬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무기는 하나가 AI 기술입니다. 그래서 기술을 개발을 해야 돼요.
주객이 전도적인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도구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주주의 사상 훌륭하고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민주주의 사상의 우수함을 가서 강조하고 좋다고 얘기해봤자 민주주의 사상을 파괴하는 사람을 제재할 수 있는 기술이 없으면은 보통 투표할 수 있는 투표 기술이 없다든지 투표 카운트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든지 이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제도가 없다든지 이게 없으면 민주주의를 유지 못하는 거예요. 마약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거기에 다 동의해요. 그런데 마약을 검출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마약 없는 세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저는 어떤 사상이 있으면 거기에 기술이 반드시 따라 붙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AI 시대 자체가 인간의 학습, 지식 습득 자체를 대체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지금 초등고등학교나 대학에서 공부하는 많은 내용들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지식 습득의 의미가 감소한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이렇게 질문드리고 싶은데 혹시 AI와 협력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혜련 교수님 말씀부터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식 습득의 의미가 감소, 변화는 교실에서의 지식 습득, 제가 학교에서의 지식 습득 그걸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학교를 통한 그 지식 습득은 지금하고 이제 달라지겠죠. 그런 점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지식 창출은 뭐 계속 중요한 거죠. 새로운 탐구 정신에서 호기심에 의해서 연구에 의해서 개발되는 그런 지식은 계속도 중요하고 그걸 인간이 활용하는 거는 뭐 과거와도 마찬가지고 미래에 더욱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대화 사무총장님이신가요? 네, 상임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특이점 싱귤라리티는 일반적으로 AI에서뿐 아니라 뭐 어떤 경우에도 이제 큰 변화가 오를 때 변곡점 이런 것처럼 아주 큰 변화가 올 때의 그 시기를 말하죠. 그래서 인간과 이제 기계 문명 사이에서 얘기하면은 이 기계가 인간을 지능에서 이제 능가하는 시점, 그거는 큰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싱귤라리티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아직 왔다고 보지는 않지만은. 그리고 이제 미래는 이제 어떻게 될까 말씀, 미래 AI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제가 강의 첫 부분에 오늘 우리의 담론은 향후 30년으로 한정하고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던 겁니다. 30년을 한정하면 오늘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뭐 저는 대체로 공감하시리라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거를 60년, 100년, 200년으로 펼쳐서 생각한다면 오늘 얘기가 달라지죠. 우리 인간은 600만 년 동안 진화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불과 60년 온 것이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면 새로운 600만 년 후에 AI하고 인간은 어떻게 살 것인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상상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는 챗GPT를 우리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어떤 생산품이든지 코스트 이펙티브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챗GPT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쓰이고 있는 만큼의 갈 때까지 그 비용 드는 게 사실은 나을 건가? 아니면은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쓰는 게 더 나을지, 아니면 정말 미래를 생각해서 지금이라도 긴 세월을 들이고 투자를 한다면 대략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투자가 된다면 챗GPT 정도를 만들 수 있을지 하는 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 유저들 입장에서, 학생들 입장에서 AI를 어디까지 이해해야 되고 그러려면 어디 정도까지 교육을 시켜야 되나, 그게 제일 궁금한 면입니다. 유아나 초등에선 또 감각적으로 많은 것을 조작해보고 만져보고 개념을 형성해야 되는 시기에 이 AI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나 될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반영을 교육적으로 할 수 있는지. 네, 성균대 이제 정희선 교수님, 네 맞습니다. 그 마약에서도 마약 없는 사회를
이루어 나가려도 마약을 테스트하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AI 시대에서도 우리가 인간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 문명을 이끌어 가려면은 저는 그 AI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평가를 하겠다는 건데 그거 가지고는 저는 부족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통제 기술을 저는 그래서 학교에서 지금 교수님들을 하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급소예요. 급소. 인간도 급소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AI 급소를 찾는 그거를 연구하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산 AI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게 이제 가격 대비 뭐 이런 걸 따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챗GPT 같은 그런 거대 AI를 가지기가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우선 그 컴퓨팅 파워, 그 기계로 움직이는데 아마 전기값이 그 한 달에 몇백억씩 나올 거예요. 그렇게 전기값을 감당할 회사가 없고 또 그 학습할 데이터를 전 세계에서 그렇게 끌어모을 수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단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한국 문화에 관한 쉽게 말해서 네이버 같은 거를 우리가 갖는 거예요. 우린 네이버 그냥 또 아래 한글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 자기 자체 포탈을 가지고 없는 나라가 수두룩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이 일본도 야후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래 한국적인 그런 AI를 가져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업평생교육원에서 질문해 주셨는데 AI를 이해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인지 학생은 어디까지 배워야 되는지 일반인은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 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리 지금 현재 기성 일반인들은 저는 사용법만 알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저는 좀 더 깊이 알아야지 되지 않을까. 깊이 알아야 되는 이유가 일자리 때문에 그래요. 저는 냉정합니다. 앞으로 AI가 많은 일자리를 이제 잡아먹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AI가 창출하는 일자리가 또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용하는 휴대폰이 일자리 많이 먹었습니다. 카메라 회사 잡아먹었어요. 녹음기 회사 잡아먹었어요. 전통적인 유선 전화 회사 잡아먹었습니다. 전화기 잡아먹었습니다. 다 먹었어요. 그 분야에 일하던 사람 일자리 다 없어졌어요.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자리가 늘었어요. 왜냐하면 휴대전화에 관련된 산업을 키웠기 때문에 반도체를 만들죠. 휴대폰을 만들죠. 전 세계에 파니까 일자리가 늘어났어요. 저는 이런 현상이 AI에서도 나타난다고 봅니다. 우리가 AI 산업을 활성화시키면은 AI를 만드는 엔지니어가 많고 AI를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AI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이걸 전 세계로 팔기 때문에 우리는 일자리가 계속 늘어날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그 물줄기를 타기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AI 공부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대한민국은 그 AI 미래 경제가 발전하는 경쟁력 있는 국방을 잘할 수 있는 국방도 AI입니다. 이걸 잘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AI 인재를 적극적으로 길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수진 교사님께서 말씀하신 AI의 판별력, 맞습니다. AI가 그릇된 답을 주면은 어린아이들한테 큰 영향을 주죠. 그래서 우리는 그 AI를 절대적으로 너무 맹신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가르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못 대답하는 것도 사례로 보여주면서 거 봐라 이렇게 잘못 말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걸 믿으면 안 된다. 너무 믿으면 안 된다. 이걸 미리 가르쳐 주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육 현장에 사용하는 교과서를 우리 국가가 검증을 절차를 거치듯이 AI를
국가가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그 당위성과 필요성이 없는 것인가, 또 그 방법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궁금해졌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총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특히 그 AI에 많이 우선 컴퓨터 앞에 많이 앉아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신체적인 건강도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좀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그동안 연구해 오신 부분들을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세 분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 이 총장님의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들 감사합니다. 그 AI를 우리 교과서 검증하듯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 이 아이들을 따서 지금 유럽 EU에서 그 법안을 초안을 만든 게 바로 이거죠. 평가를 하겠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김태균 의원님께서 AI가 시험을 보니까 잘 보고 그러죠. 예. 아마 그때가 되면 이제 본인 인증을 잘 해야 되겠죠. 예. 또 AI가 출제도 하고 진로 설계도 그렇죠. 진로 설계 조언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지금도 무슨 테스트 하잖아요. 그게 다 조언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전제는 30년 이렇게 내다볼 때 최종 결정은 인간이 한다. 예. 걔네들은 디시전 서포트 시스템에서 머무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대 교수님, 브레인 디바이드 맞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인간 간의 관계, 인간과 AI의 관계를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거를 간과하지 않고 중시하면서 우리가 사회를 만들어 나가면은 우리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이 무방비로 가면은 큰 문제에 부닥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 논의하는 것 자체가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하고, 정신 건강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가고, 그렇다고 해서 그 많은 교사와 교수를 지금 뭐 AI를 공부한 사람으로 다 대체할 수도 없고, 그만큼의 AI를 공부한 교사와 교수가 있을까라는 면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혹시 그러한 대책에 대해서는 어떠한 그 말씀을 주실 수 있는지 그 대안도 듣고 싶습니다. 점에 AI 교육과 함께 이런 실체에 대한 교육, 뭐 일이나 현실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도 더 강조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한 말씀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 분. 우리나라에서의 그 영재를 개발하는 방법, 과연 영재학교가 영재학교 다 왔는가, 이런 것을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화여대 이명선 교수님 말씀, 따뜻한 AI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 아주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또 교수님들이 AI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미 준비된 분들이 뭐 적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좀 걱정이죠. 그러나 저는 뭐 늦었다고 할 때가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이게 AI를 이해하는 거는 뭐 AI 코딩 해가지고 시스템 개발하는 것 그거 아니고, AI 활용할 줄 알면은 AI를 이해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그 정도만 배워도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한 학기 정도 뭐 한 과목 듣는 정도로 이렇게 선생님들이 배우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울교대 장영선 교수님이신가요? 창의성 당연히 중요하죠. 창의성. 그런데 맞습니다. 그 머릿속에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창의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음식에서도 밑반찬이 있어야지, 밑반찬을 결합을 해서 양념이 있어야지 결합해서 새로운 요리가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기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은 계속 필요한 거죠. 그리고 AI 과목을 이제 더 가르치게 되면은 교육량이 좀 늘어나지 않겠냐, 그런 우려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딜레마죠.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이 트레이드오프, 타협을 해야죠. 필요한 것도 해야 되고 또 전체적인 또 학생 부담도 고려하고 그게 우리 교육 현장에 있는 우리들의 또 예술적인 또 감각 아니겠습니까? 예, 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또 홍성락 위원님 AI 개발 인력들이 영재학교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저는 영재학교 이야기는 또 별도로 또 해야 되겠지만은 어떻든 그 AI를 지금까지 개발하는 분들은 공통점이 자기가 좋아서 했다고 봅니다. 좋아서 했다고 봐요. 예, 좋아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교육에서 얘기했을 듯이 꿈을 찾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니까 힘든 것도 모르고 이거 하는 사람들은요 밤에 집에도 안 가요. 죽으라고 합니다. 예, 이런 사람들 꿈을 찾아서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일자리 만들고 우리나라를 AI 선진국으로 만들면은 대한민국의 일자리도 늘어나고 대한민국 문화도 지키고 대한민국 국방도 튼튼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